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위가 물러나고 봄비를 시작으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네요. 남부지방엔 벌써 개나리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큰 산불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오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나요? 매일 똑같이 보내는 평범한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하루였을까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기억이기에 애써 흘려보내려 한 날. 있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만큼 별 의미를 두지 않은 날. 오늘 읽어드릴 류예지 작가님의 이름 지어주고 싶은 날들이 있다는 그 작은 날들의 기록입니다. 서운함, 쓸쓸함, 슬픔, 설렘, 놀라움, 서글픔, 그리움 등이 깊고 차분하게 묻어있는 작가님의 지난 날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건 그의 작은 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작은 날들인지 모른다고. 그러니 큰 행복, 큰 기쁨의 날들에 가려진 작은 날들은 소중하다고. 작가님의 작은 날들이 나의 작은 날들과 이어져 나의 지난 날과 마주하게 되고 그 작은 날들을 지내온 스스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를 읽으며 기억에 남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시작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앞두고 이 책을 묶는 지금,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는다. 근사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소리소문 없이 흘러가 버렸어도, 그리하여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날들은 없었음을. 뭘 잃은 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네 라는 말을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로 남기기보다는 비록 작은 불빛에 불과하지만 잘 살아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타임캡슐을 묻은 날. 선생님이 교탁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우리가 기대한 타임캡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붉은 빛이 도는 조그만 항아리였는데 그것은 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적힌 종이컵 해바라기 꽃을 넣을 특별한 용기라기보다는 속은 보드랍고 겉은 구덕구덕하게 마른 된장 한 통이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릴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수도가를 없애고 급식실이 들어설 자리,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바닥에 타임캡슐 묻기를 할 계획이었다. 특별한 이벤트인 만큼 반 아이들의 기대가 컸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된장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항아리의 등장에 여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반면 남학생들은 된장독이든 타임캡슐이든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서둘러 이 골치 아픈 이벤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4명의 아이들은 교실에 얌전히 앉아 타임캡슐에 들어갈 해바라기 꽃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나 변호사를 적거나 고민하기도 귀찮다는 듯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를 적었다. 짝꿍의 꿈을 흘끔거리다 못해 베끼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종이컵 바닥에 세 글자의 장래 희망을 별 의미 없이 적어 내려갔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반, 들켜도 상관없다는 마음 반이었던 건 땅속 깊숙이 묻어버릴 꿈이어서였다. 그 위에 급식실이 들어서면 적어도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내 꿈이 발설될 일은 없었다. 그런데 종이컵 해바라기 꽃을 항아리 속에 넣기 전 호기심 많은 한 남학생에게 들통나고야 말았다. 오, 류예지. 왜? 자는 뭐라 썼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속 시원히 들켜버리자 싶었다. 내 인생 통틀어 가장 단순한 사고로 살던 때라 아무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다채로운 꿈들이 내장된 슬롯 머신을 돌리다 얻어 걸린 것 중 하나를 쓴 것에 불과했으므로 진정성이 결여된 꿈이었다. 놀라운 건 종이컵 바닥에 써놓은 세 글자를 확인한 친구들의 반응이었다. 거울을 봤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하는 친구는 없었다. 아예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만큼 입 아프게 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거나 남의 꿈을 대놓고 무시할 정도로 못된 심성을 가진 아이가 없었거나 그런 허황된 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꾸기도 할 때였으니까. 내가 종이컵 바닥에 쓴 꿈은 탤런트였다. 당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너무 심하게 감정 몰입을 한 탓인지도 몰랐다.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채 우들투들 올라오기 시작한 좁쌀 여드름을 쥐어짜며 수십 번씩 꿈을 꾸었다. 백화점 경영 싸움에 휘말려 고군분투를 하는 중에도 틈틈이 백화점 말단 여직원에게 열렬히 애정 공세를 펼치는 재벌 2세를 보면서 이루지 못할 꿈을 참 많이도 꾸었다. 사실 진짜 들키고 싶지 않은 꿈은 따로 있었다. 말하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내 마음을 졸인 꿈. 드라마처럼 희로애락이 있는,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차오르는 많은 말들을 근사하게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즘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위해 학교 도서실을 자주 들락거렸고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막연히 커져만 갔다. 그러면서 글 쓰는 사람, 즉 소설가는 너무나 이루고 싶은 나머지 시치미 뗀 얼굴로 가장 나중에 말하고 싶은 꿈 중의 꿈이 되었다. 얼렁뚱땅 탤런트를 쓴 것은 그때는 탤런트보다 작가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 보여서였다. 장래 희망이 적힌 종이컵 해바라기 꽃은 타임캡슐과 함께 봉인되었다. 그리고 폐교가 되어버린 초등학교, 억새풀이 웃자란 콘크리트 바닥 아래 납작하게 묻혀있다. 타임캡슐을 묻은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어쩌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꿈에 대해 쓰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가끔은 헷갈린다. 나는 꿈을 이룬 것일까? 혹은 이루지 못한 것일까?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쓸수록 글을 쓰는 일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져 이제야 제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처럼 나의 얼굴은 자꾸만
자꾸만 빨개진다. (2002년의) 끝. 종로에서 프랑스 영화를 본 날. 이 글에는 제가 좋아한, 그러나 첫 관람 이후 단 한 번도 재관람을 하지 않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아빠를 태운 고속버스가 떠난 후였다. 터미널 가판대를 스치듯 지나치다가 급작스레 시내 21을 구입했다. 학생의 주머니란 빈곤하게 그지없어 가판대에 전시된 많은 책들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에 영화 잡지를 집어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2호선을 타고 꽤 먼 거리를 가야 했기에 지하철 속 긴 무료함을 달래줄 한 줄의 글이 갈급했던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페이지를 넘겨나갔다. 신작 및 추천 영화 정보를 대략적으로 훑어 말고 잡지의 끄트머리쯤에서 만난 한 장의 포스터에 시선이 머물렀다. 화장실로 짐작되는 회색빛 타일 위, 두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키스를 하고 있는 스틸컷의 여백엔 너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다는 다소 파격적인 문장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평소라면 휙 하고 넘겼을 영화의 한 씬 정도로 짐작되는 장면에 매료된 후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기이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잡지 하단에 게재된 상영관 정보를 쫓아 종로의 코아 아트홀로 향한 건 그로부터 몇 주가 더 흘러서였다. 영화관 입구부터 상영관까지 좁다랗게 이어진 계단은 영화를 보기 위해 온 관객들로 붐볐다. 총 2개관에서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애매한 시간대에 도착해서인지 이미 영화는 전석 매진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영화 관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부스 속 여직원의 비위를 맞추며 취소표를 구할 수 없을지 양해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보니 옛날 사람이 된 것만 같다. 상영 시간이 다 되도록 취소표는 나오지 않았다. 종로까지 온 김에 다른 영화라도 봐야 하나 반쯤 포기 상태로 고개를 드밀었을 때 마침 취소표가 나왔는데 영화를 관람하겠느냐는 것이 아닌가? 영화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도 관람하시겠어요? 그럼요. 쾌재를 부르며 티켓을 손에 쥔 나는 상영관으로 바삐 올라갔다. 당시만 해도 코아 아트홀로 대변되는 종로의 예술영화관으로 영화를 보러 다닌 적이 거의 없었던 터라 마치 프랑스 영화 한 편에 충무로 키드라도 된 양 어깨에 잔뜩 힘을 싣고 상영관으로 들어섰다. 좁다란 상영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커플로 짐작되는 남녀의 수풀에치며 누군가가 취소한 맨 중앙의 좌석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초겨울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땀에 흠뻑 젖었다. 옆좌석의 여성이 끝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취소표를 겨우 쟁취해 들어온 관객이라기보다는 영화 시간을 잘못 확인한 나머지 뒤늦게 난입한 불청객이라는 인상이 강했으리라.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메고 온 목도리조차 벗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겨우 시선을 돌렸을 땐 이미 영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했는지 선글라스를 끼고 머플러를 꽁꽁 둘러맨 필시 여주인공으로 짐작되는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보무당당하게 성인용품점으로 입성하는 중이었다. 두려움 혹은 설렘을 상징하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귓등을 때렸다.
그녀는 에리카로 분한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였고 그날 관람한 영화는 피아니스트였다.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강렬함으로 나를 휘감았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교수이자 유능한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있던 에리카가 촉망받는 젊은 제자인 월터의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만할 때마다 관객석 곳곳에서 한숨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다. 월터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젊은 여제자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에리카는 그녀의 코트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넣게 되고 이후 영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탔다. 무해한 얼굴로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여제자의 새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에리카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통증 따윈 느끼지 못한 듯 칼을 꽂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는 에리카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났는데 그 엔딩씬은 내게 상상 이상의 타격감을 주었다. 바닥에 누워 비이상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에리카를 보며 몇 번이고 상영관을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을 참아온 뒤에 마주한 결말이라 더욱이 그랬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 누구보다 재빠른 걸음으로 상영관을 빠져나온 것은 무언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였다. 영화관 밖 시끄럽고 가벼운 소음으로 가득했던 종로는 어느덧 깊고 자욱한 겨울 안개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갑갑하게 목을 옥죄던 목도리를 벗고 영화관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축축한 안개가 영화의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귓등을 적셨고 번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335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군 중인 사람들이 보였다. 그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거짓말처럼 4위를 했다. 포르투갈과의 4강전을 준비하던 쯤 파주에 살던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비통한 죽음을 맞았다. 그날 그 거리에는 어제의 축제를 통과한 사람들이 두 소녀의 얼굴이 인쇄된 흐릿한 흑백 영정사진을 들고 광화문을 향해 행군 중이었다. 나는 그들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온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이한 상흔을 남긴 영화의 잔상을 떨쳐내기 위해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피곤해진 나는 영화 속 에리카보다 더욱 무표정한 얼굴로 서둘러 지하철 개찰구로 내려갔다. 너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던 날. 친구 오리에게 전화가 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오리는 퇴근길이라고 했다. 구두굽 길게 끄는 소리, 언덕을 올라가는 힘겨운 숨소리로 짐작컨대 오리는 하루의 피로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언덕배기 자취방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몇 개월 만에 걸려온 반가운 전화였지만 실은 오리 얼굴을 못 본 지는 그보다 더 돼. 아주 가끔 우리가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문 앞을 뻔질나게 지켜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30이 넘어서도 베스트 프렌드라는 표현이 주는 묘한 마력은 유효했다. 어떤 불편함도 무장해지 않은 편안함. 너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는 관대함.
그런데 사회에 나가게 된 후 가끔 오리와 통화를 할 때마다 그녀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일에 지쳤고 어느 결에는 대화가 끊겨 곤혹스러웠다. 현재의 공감대가 허약해지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라 종종 헤매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도 연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마치 그것이 베스트 프렌드의 본분이라는 듯. 뭐해? 수학에 넘어 우리가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근황을 물었다. 아, 자고 있었어. 퇴근 중? 어, 고생 많대. 늦게 끝났네. 응, 요새 일이 좀 많다. 힘드네. 그날은 나도 울적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컨디션은 저조했다. 더욱 최악은 매번 낮밤 없이 걸려오는 거래처 담당자의 전화였다. 그즘 일과 시간에는 담당자를 상대하느라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을 정도여서 일과가 끝난 후 근근히 마감 기사를 쳐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일을 끊고 일찍 퇴근한 그날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했다. 발신자 번호를 보고는 담당자가 아닌 오리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지만 맨 먼저 든 생각은 받지 말까였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베스트 프렌드로서의 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리의 목소리가 못내 그리워서였다. 근데 니는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노? 뭐? 그런데 대뜸 벌써 자냐고 묻는 오리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 문장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의 당당함이 은연중에 배어 있었는데 왠지 그날만큼은 너무도 열심히 사는 오리와 통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야, 다음에 통화하지. 오늘 나도 컨디션이 영 별로다. 아, 클라. 오리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어어 하는 추임새만 넣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쳐 말하지 못한 걸 후회했을 뿐. 너 너무 열심히 살지 마. 그리고 내게 전염시키지 마. 열심히 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다. 옛 시절 소환의 날. 20대 때 애정을 갖고 일한 공간에서 한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을 만났다. 그곳을 회상할 적이면 사무실보다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그곳이 공식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기획팀의 제이, 아르바이트로 저녁 강의 보조를 담당했던 시인 W 오빠, 운영팀의 나까지. 제이와 나는 그 공간을 떠난 후로도 친한 친구가 되어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W 오빠와는 2015년에 있었던 제이의 결혼식 이후 무려 6년 만의 만남이었다.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금세 잊고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나는 줄곧 그 공간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간에서의 삶은 20대 끝자락에 뜻하지 않게 끝났다.
퇴사 후 그곳에서의 시간을 거기에 묻어두고 살았다. 아주 가끔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듯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내겐 30대와 함께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들이 있었으니까. 기억나? 학술팀의 K형? 아, 그럼요. K씨. 기억나죠? 그러다 급작스레 호명된 어떤 이름을 듣고 봉인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학술팀 담당자였던 그 사람과는 일적으로는 접점이 아예 없었다. 그가 그 공간을 그만둘 무렵 학과 교수님의 소개로 면접을 보고 그곳에 입사를 했다. 그가 종종 공간에 놀러 왔을 때 나는 운영팀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 퇴사 후 얼마쯤 지나 그는 공간 인근 지역 홍대에 바를 인수했다. 이후 그곳은 공간 담당자들의 회식 장소 겸 행사 후 소소한 뒤풀이가 이루어지는 단골 가게가 되었다. 아주 가끔 동료들끼리 어우렁더우렁 모여 놀러 간 적은 있었지만 LP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바의 주인이 된 그와 제대로 말을 섞어본 일은 없었다. 그러니 딱히 그와의 추억이랄 것이 없었다. J와 W 오빠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이름 세 글자가 호명된 순간 2000년대 후반의 공기가 미묘하게 되살아났다. 콘크리트 벽 속에 가둬둔 기억이 젤리처럼 녹아 벽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따라 많은 이름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 친절하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디자인팀 팀장 L. 데스크 앞에서 큰 목소리로 싸우고 화해했다고 믿고 있을 R. 미안하지만 그때 당신과 제대로 화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말 파티를 위해 케이터링 준비를 함께 했던 N. 돌이켜보면 그들과 나 사이에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다시는 보지 않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뿐인가? 커피믹스나 휴지를 자주 사러 갔던 이제는 폐점한 신촌 그랜드마트. 공항철도 신역사 건설로 사라진 동교동 삼거리의 단골 칼국수집 두리반.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던 등뼈 해장국집. 우리는 원산지 호주, 뉴질랜드산이라고 적혀있던 그곳의 해장국을 훌훌 떠먹으며 광우병 파동에 대한 뉴스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곳을 떠난 후 들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공간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출판사를 거쳐 기획사를 다니던 때였다. 이후에도 합정, 홍대, 신촌 일대에 비슷한 문화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다. K씨가 운영하던 바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그 시절 자주 갔던 산울림 소극장 근처의 김밥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날 우리는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마포 갈비 만두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시인 W 오빠를 따라 합정역 2번 출구 뒤편 골목길에 디저트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화려한 외관을 보는 순간 이 카페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익숙한 공간에서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철새처럼 이동하게 반복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기 주스랑 디저트가 꽤 맛있거든.
좋아요. 그럼 전 케일 바나나 주스 먹을래요. 나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케일 바나나 주스를 주문한 후 삽시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카페 창밖으로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타임캡슐을 묻은 날. 선생님이 교탁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우리가 기대한 타임캡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붉은 빛이 도는 조그만 항아리였는데 그것은 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적힌 종이컵 해바라기 꽃을 넣을 특별한 용기라기보다는 속은 보드랍고 겉은 구덕구덕하게 마른 된장 한 통이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릴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수도가를 없애고 급식실이 들어설 자리,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바닥에 타임캡슐 묻기를 할 계획이었다. 특별한 이벤트인 만큼 반 아이들의 기대가 컸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된장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항아리의 등장에 여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반면 남학생들은 된장독이든 타임캡슐이든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서둘러 이 골치 아픈 이벤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4명의 아이들은 교실에 얌전히 앉아 타임캡슐에 들어갈 해바라기 꽃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나 변호사를 적거나 고민하기도 귀찮다는 듯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를 적었다. 짝꿍의 꿈을 흘끔거리다 못해 베끼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종이컵 바닥에 세 글자의 장래 희망을 별 의미 없이 적어 내려갔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반, 들켜도 상관없다는 마음 반이었던 건 땅속 깊숙이 묻어버릴 꿈이어서였다. 그 위에 급식실이 들어서면 적어도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내 꿈이 발설될 일은 없었다. 그런데 종이컵 해바라기 꽃을 항아리 속에 넣기 전 호기심 많은 한 남학생에게 들통나고야 말았다. 오, 류예지. 왜? 자는 뭐라 썼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속 시원히 들켜버리자 싶었다. 내 인생 통틀어 가장 단순한 사고로 살던 때라 아무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다채로운 꿈들이 내장된 슬롯 머신을 돌리다 얻어 걸린 것 중 하나를 쓴 것에 불과했으므로 진정성이 결여된 꿈이었다. 놀라운 건 종이컵 바닥에 써놓은 세 글자를 확인한 친구들의 반응이었다. 거울은 봤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하는 친구는 없었다. 아예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만큼 입 아프게 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거나 남의 꿈을 대놓고 무시할 정도로 못된 심성을 가진 아이가 없었거나 그런 허황된 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꾸기도 할 때였으니까. 내가 종이컵 바닥에 쓴 꿈은 탤런트였다. 당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너무 심하게 감정 몰입을 한 탓인지도 몰랐다.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채 우둘투둘 올라오기 시작한 좁쌀 여드름을 쥐어짜며 수십 번씩 꿈을 꾸었다. 백화점 경영 싸움에 휘말려 고군분투를 하는 중에도 틈틈이 백화점 말단 여직원에게 열렬히 애정 공세를 펼치는 재벌 2세를 보면서 이루지 못할 꿈을 참 많이도 꾸었다. 사실
진짜 들키고 싶지 않은 꿈은 따로 있었다. 말하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내 마음을 졸인 꿈. 드라마처럼 희로애락이 있는,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차오르는 많은 말들을 근사하게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즈음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위해 학교 도서실을 자주 들락거렸고,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막연히 커져만 갔다. 그러면서 글 쓰는 사람, 즉 소설가는 너무나 이루고 싶은 나머지 시치미된 얼굴로 가장 나중에 말하고 싶은 꿈 중의 꿈이 되었다. 얼렁뚱땅 탤런트를 쓴 것은 그때는 탤런트보다 작가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 보여서였다. 장래 희망이 적힌 종이컵 해바라기 꽃은 타임캡슐과 함께 봉인되었다. 그리고 폐교가 되어버린 초등학교, 억새풀이 웃자란 콘크리트 바닥 아래 납작하게 묻혀있다. 타임캡슐을 묻은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어쩌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꿈에 대해 쓰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가끔은 헷갈린다. 나는 꿈을 이룬 것일까? 혹은 이루지 못한 것일까?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쓸수록 글을 쓰는 일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져 이제야 제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처럼 나의 얼굴은 자꾸만 빨개진다. (2002년의) 끝. 종로에서 프랑스 영화를 본 날. 이 글에는 제가 좋아한, 그러나 첫 관람 이후 단 한 번도 재관람을 하지 않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아빠를 태운 고속버스가 떠난 후였다. 터미널 가판대를 스치듯 지나치다가 급작스레 시내 21을 구입했다. 학생의 주머니란 빈곤하기 그지없어 가판대에 전시된 많은 책들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에 영화 잡지를 집어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2호선을 타고 꽤 먼 거리를 가야 했기에 지하철 속 긴 무료함을 달래줄 한 줄의 글이 갈급했던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페이지를 넘겨나갔다. 신작 및 추천 영화 정보를 대략적으로 훑어말고 잡지의 끄트머리쯤에서 만난 한 장의 포스터에 시선이 머물렀다. 화장실로 짐작되는 회색빛 타일 위, 두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키스를 하고 있는 스틸컷의 여백엔 너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다는 다소 파격적인 문장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평소라면 휙 하고 넘겼을 영화의 한 씬 정도로 짐작되는 장면에 매료된 후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기이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잡지 하단에 게재된 상영관 정보를 쫓아 종로의 코아 아트홀로 향한 건 그로부터 몇 주가 더 흘러서였다. 영화관 입구부터 상영관까지 좁다랗게 이어진 계단은 영화를 보기 위해 온 관객들로 붐볐다. 총 2개관에서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애매한 시간대에 도착해서인지 이미 영화는 전석 매진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영화 관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부스 속 여직원의 비위를 맞추며 취소표를 구할 수 없을지 양해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보니 옛날 사람이 된 것만 같다. 상영 시간이 다 되도록 취소표는 나오지 않았다. 종로까지 온 김에 다른 영화라도 봐야 하나 반쯤 포기 상태로 고개를 드밀었을 때 마침 취소표가 나왔는데 영화를 관람하겠느냐는 것이 아닌가.
영화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도 관람하시겠어요? 그럼요. 쾌재를 부르며 티켓을 손에 쥔 나는 상영관으로 바삐 올라갔다. 당시만 해도 코아 아트홀로 대변되는 종로의 예술영화관으로 영화를 보러 다닌 적이 거의 없었던 터라 마치 프랑스 영화 한 편에 충무로 키드라도 된 양 어깨에 잔뜩 힘을 싣고 상영관으로 들어섰다. 좁다란 상영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커플로 짐작되는 남녀의 숲을 헤치며 누군가가 취소한 맨 중앙의 좌석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초겨울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땀에 흠뻑 젖었다. 옆좌석의 여성이 끝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취소표를 겨우 쟁취해 들어온 관객이라기보다는 영화 시간을 잘못 확인한 나머지 뒤늦게 난입한 불청객이라는 인상이 강했으리라.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메고 온 목도리조차 벗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겨우 시선을 돌렸을 땐 이미 영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했는지 선글라스를 끼고 머플러를 꽁꽁 둘러맨 필시 여주인공으로 짐작되는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보무당당하게 성인용품점으로 입성하는 중이었다. 두려움 혹은 설렘을 상징하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귓등을 때렸다. 그녀는 에리카로 분한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였고 그날 관람한 영화는 피아니스트였다.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강렬함으로 나를 휘감았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교수이자 유능한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있던 에리카가 촉망받는 젊은 제자인 월터의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만할 때마다 관객석 곳곳에서 한숨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다. 월터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젊은 여제자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에리카는 그녀의 코트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넣게 되고 이후 영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탔다. 무해한 얼굴로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여제자의 새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에리카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통증 따윈 느끼지 못한 듯 칼을 꽂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는 에리카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났는데 그 엔딩씬은 내게 상상 이상의 타격감을 주었다. 바닥에 누워 비이상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에리카를 보며 몇 번이고 상영관을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을 참아온 뒤에 마주한 결말이라 더욱이 그랬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 누구보다 재빠른 걸음으로 상영관을 빠져나온 것은 무언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였다. 영화관 밖 시끄럽고 가벼운 소음으로 가득했던 종로는 어느덧 깊고 자욱한 겨울 안개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갑갑하게 목을 옥죄던 목도리를 벗고 영화관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축축한 안개가 영화의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귓등을 적셨고 번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335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군 중인 사람들이 보였다. 그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거짓말처럼 4위를 했다. 포르투갈과의 4강전을 준비하던 쯤 파주에 살던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비통한 죽음을 맞았다. 그날 그 거리에는 어제의 축제를 통과한 사람들이 두 소녀의 얼굴이 인쇄된
흐릿한 흑백 영정사진을 들고 광화문을 향해 행군 중이었다. 나는 그들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온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이한 상흔을 남긴 영화의 잔상을 떨쳐내기 위해.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피곤해진 나는 영화 속 에리카보다 더욱 무표정한 얼굴로 서둘러 지하철 개찰구로 내려갔다. 너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던 날, 친구 오리에게 전화가 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오리는 퇴근길이라고 했다. 구두굽 길게 끄는 소리, 언덕을 올라가는 힘겨운 숨소리로 짐작컨대 오리는 하루의 피로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언덕배기 자취방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몇 개월 만에 걸려온 반가운 전화였지만 실은 오리 얼굴을 못 본 지는 그보다 더 돼. 아주 가끔 우리가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문 앞을 뻔질나게 지켜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30이 넘어서도 베스트 프렌드라는 표현이 주는 묘한 마력은 유효했다. 어떤 불편함도 무장해지 않은 편안함. 너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는 관대함. 그런데 사회에 나가게 된 후 가끔 오리와 통화를 할 때마다 그녀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일에 지쳤고 어느 결에는 대화가 끊겨 곤혹스러웠다. 현재의 공감대가 허약해지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라 종종 헤매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도 연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마치 그것이 베스트 프렌드의 본분이라는 듯. 뭐해? 수학에 넘어 우리가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근황을 물었다. 아, 자고 있었어. 퇴근 중? 고생 많대. 늦게 끝났네. 요새 일이 좀 많다. 힘드네. 그날은 나도 울적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컨디션은 저조했다. 더욱 최악은 매번 낮밤 없이 걸려오는 거래처 담당자의 전화였다. 그즈음 일과 시간에는 담당자를 상대하느라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을 정도여서 일과가 끝난 후 근근히 마감 기사를 쳐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일을 끊고 일찍 퇴근한 그날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했다. 발신자 번호를 보고는 담당자가 아닌 오리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지만 맨 먼저 든 생각은 받지 말까였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베스트 프렌드로서의 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리의 목소리가 못내 그리워서였다. 근데 니는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노? 뭐? 그런데 대뜸 벌써 자냐고 묻는 오리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 문장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의 당당함이 은연중에 배어 있었는데 왠지 그날만큼은 너무도 열심히 사는 오리와 통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야, 다음에 통화하지. 오늘 나도 컨디션이 영 별로다. 아, 클라. 오리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하는 추임새만 넣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쳐 말하지 못한 걸 후회했을 뿐. 너 너무 열심히 살지 마. 그리고 내게 전염시키지 마. 열심히 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다. 옛 시절 소환의 날. 20대 때 애정을 갖고 일한 공간에서 한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을 만났다. 그곳을 회상할 적이면 사무실보다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그곳이 공식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기획팀의 제이, 아르바이트로 저녁 강의 보조를 담당했던 시인 W 오빠, 운영팀의 나까지. 제이와 나는 그 공간을 떠난 후로도 친한 친구가 되어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W 오빠와는 2015년에 있었던 제이의 결혼식 이후 무려 6년 만의 만남이었다.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금세 잊고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나는 줄곧 그 공간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간에서의 삶은 20대 끝자락에 뜻하지 않게 끝났다. 퇴사 후 그곳에서의 시간을 거기에 묻어두고 살았다. 아주 가끔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듯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내겐 30대와 함께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들이 있었으니까. 기억나? 학술팀의 K형? 아, 그럼요. K씨. 기억나죠? 그러다 급작스레 호명된 어떤 이름을 듣고 봉인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학술팀 담당자였던 그 사람과는 일적으로는 접점이 아예 없었다. 그가 그 공간을 그만둘 무렵 학과 교수님의 소개로 면접을 보고 그곳에 입사를 했다. 그가 종종 공간에 놀러 왔을 때 나는 운영팀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 퇴사 후 얼마쯤 지나 그는 공간 인근 지역 홍대에 바를 인수했다. 이후 그곳은 공간 담당자들의 회식 장소 겸 행사 후 소소한 뒤풀이가 이루어지는 단골 가게가 되었다. 아주 가끔 동료들끼리 어우렁더우렁 모여 놀러 간 적은 있었지만 LP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바의 주인이 된 그와 제대로 말을 섞어본 일은 없었다. 그러니 딱히 그와의 추억이랄 것이 없었다. 제이와 W 오빠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이름 세 글자가 호명된 순간 2000년대 후반의 공기가 미묘하게 되살아났다. 콘크리트 벽 속에 가둬둔 기억이 젤리처럼 녹아 벽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따라 많은 이름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 친절하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디자인팀 팀장 L. 데스크 앞에서 큰 목소리로 싸우고 화해했다고 믿고 있을 R. 미안하지만 그때 당신과 제대로 화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말 파티를 위해 케이터링 준비를 함께 했던 N. 돌이켜보면 그들과 나 사이에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다시는 보지 않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뿐인가? 커피 믹스나 휴지를 자주 사러 갔던 이제는 폐점한 신촌 그랜드마트, 공항철도 신역사 건설로 사라진
동교동 삼거리의 단골 칼국수집 두리반.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던 등뼈 해장국집. 우리는 원산지 호주, 뉴질랜드산이라고 적혀있던 그곳의 해장국을 훌훌 떠먹으며 광우병 파동에 대한 뉴스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곳을 떠난 후 들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공간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출판사를 거쳐 기획사를 다니던 때였다. 이후에도 합정, 홍대, 신촌 일대에 비슷한 문화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다. K씨가 운영하던 바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그 시절 자주 갔던 산울림 소극장 근처의 김밥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날 우리는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마포 갈비 만두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시인 W 오빠를 따라 합정역 2번 출구 뒤편 골목길에 디저트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화려한 외관을 보는 순간 이 카페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익숙한 공간에서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철새처럼 이동하게 반복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기 주스랑 디저트가 꽤 맛있거든. 좋아요. 그럼 전 케일 바나나 주스 먹을래요. 나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케일 바나나 주스를 주문한 후 삽시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카페 창밖으로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